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그에 비해 월급은 적게 오르고 사는 건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다 보니 점점 세상의 모든 잣대는 돈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특히 돈을 좀 만졌고 콧대가 높아지는 사람들도 간혹 보이곤 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제 형님이었답니다. 그뿐 아니라 형님은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철이 덜 든 사람이었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만정이 뚝뚝 떨어지게 하던 형님과의 일화를 지금부터 사연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 30에 저희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사내 커플이었죠. 저희 가족은 모두 무게와 책임감이 있어 보이는 남편을 좋아했어요. 제 형제들인 오빠 남동생은 지금까지도 제 남편까지 남자들끼리만 똘똘 뭉쳐 술을 한잔하거나 낚시를 다녀올 정도로 친목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제 남편처럼 시댁 식구들 모두 좋은 사람이긴 마찬가지였어요. 조용하지만 늘 시어머니를 존중해 주시던 시아버지, 이해심과 배려심 많은 시어머니, 동생과 부모님을 아끼며 제수인 저를 존중해 주던 시숙님까지요. 개중 딱 하나 튀어나온 못이 바로 이 사연의 주인공인 제 손이 동서 형님이었어요. 제가 막 결혼했을 당시 형님과 시숙님의 딸은 2살이었는데 당시 형님은 산후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었다더군요.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서 애만 보고 있는 자기 신세가 처량하다면서요. 가뜩이나 없던 경력도 단절되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동서, 동서 애 낳지 마. 출산은 여자의 무덤이야. 우울증을 핑계로 형님은 시댁에 오기만 하면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도 생각 없이 말하는 경향이 있던 형님은 술을 마시면 진상이 따로 없었어요. 시숙님은 그런 형님을 말리고 화도냈는데 그런 형님을 감싸주던 분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네 새끼 낳고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데 좋은 말로 타이르거라. 어머마, 술 그만 마시고 여기 물 좀 마셔. 그러다 너 몸 상해. 나중에 시어머니는 제게 왜 그렇게 버릇없는 형님을 감쌌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더군요. 이건 큰애 가정사라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큰애가 속에 쌓인 한이 많다. 그쪽 사돈들이 딸인 큰애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키우고 그의 두 오빠만 어아둥둥했던 모양이야.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큰애는 흔한 용돈 한 번 제대로 준 적이 없었다는구나. 거기다 부모 사랑도 훈육도 제대로 못 받아서 좀 철도 없고 버릇도 없이 자랐나 봐. 그래도 마음 여리고 착한 구석이 있었으니 네 시숙이 결혼했던 게지. 심지어 형님의 부모님은 형님이 조카를 낳았을 때도 코빼기 한 번 안 비쳤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아픔이 많은 형님을 자신이 품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이 되어 며느리로 우리 품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자식으로서 감싸줘야지. 그런데 성인이 되어 품에 들어온 애 우리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라서 조심스럽더구나. 내가 잘 타일러 볼 테니까 조금 보기 불편하더라도 네가 이해 좀 해주려무나. 조카가 슬슬 어린이집에 보내도 될 나이인 3살이 되자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시숙님은 형님에게 양식 레스토랑을 차려주셨습니다. 밖에 나가 돈 벌고 싶다고 노래 부르던 형님이 자신은 예전부터 고급 레스토랑을 해보고 싶었다고 졸랐다면서요. 자신은 이미 사업자를 낸 상태니 대출과 세금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숙님의 명의로 말이죠. 출산하며 희생을 많이 한 형님을 위해 시숙님은 대출을 끼고 무리하면서도 그 비싼 레스토랑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썩 넉넉지 않은 시숙님네 사정을 알던 시어머니는 선뜻 창업 자금의 반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군요. 대신 다달이 조금씩 돈을 갚는 조건으로요. 대출 이자라도 아껴보라는 깊은 배려였던 거죠. 그렇게 형님은 노래 부르던 레스토랑을 개업했습니다. 아름아름 괜찮은 셰프님을 영입하고 돈 주고 레시피도 몇 개 사온 형님은 실질적으론 계산대에서 계산만 한다고 하더군요. 데이트하기 좋은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으로 SNS에 알려지면서 형님의 레스토랑은 꽤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큰돈을 벌기 시작한 형님이 비슷한 시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큰 한식 뷔페를 차린 저와 남편을 자꾸 무시했다는 겁니다. 특히 술만 마시며 어찌나 자랑질을 하며 우리를 까내리는지 주먹으로 인중을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었죠. 동서, 요새 주위에 식당들 많이 들어와서 가기 어렵다면서? 퇴직금까지 다 투자해서 차린 데인데 망하면 어떡해? 아유, 차릴 거면 나처럼 좀 격식 있는 걸 차리지. 아줌마 아저씨들만 가는 한식 뷔페가 뭐니? 한식 뷔페가. 아무튼 이렇게 트렌드를 몰라요. 동서, 명색이 사장이란 사람이 옷걸이 왜 그래? 서방님 저 외투도 몇 년째 본 것 같은데 좀 좋은 걸로 새로 사주고 그래. 나봐, 우리 남편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명품으로 도배해주잖아. 그러게 내가 수준 낮은 한식 같은 거 하지 말고 고급 양식 하랬잖아. 그렇게 내 말 무시하더니만 이게 뭐야? 여보, 당신 또 시작이야? 그만해. 재수씨, 죄송해요.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동선의 가게 망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 시끄러워. 가뜩이나 속상해하고는 재수씨한테 당신이 무례하게 굴고 있잖아. 솔직히 당신 레스토랑 잘 된다고 해도 직장인들보다 좀 많이 버는 수준이지. 그렇게 사치할 주제 못 돼. 카드 좀 아껴 쓰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그리고 당신 이번에 나한테 말도 없이 사온 외제차 당장 다시 팔아. 겁도 없이 장롱 면허인 사람이 8천짜리 차를 대뜸 사오면 어떡해? 보다 못한 시숙님의 핀잔에 형님은 입을 꾹 다물고 자기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그리곤 괜히 제게 다시 시비를 걸었죠. 사람이 저렇게 뭘 몰라. 진짜 부자는 버는 만큼 쓰는 것도 통 크게 써야 하는데. 하긴 동선 나만큼 잘 벌어본 적이 없어서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형님, 그렇게 돈 잘 버시면 저희 아들 돌 때 금반지라도 하나 해주시지. 딱 10만 원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그렇게 많으시면 어머니께 다달이 돈 갚을 게 아니라 한 번에 전부 갚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돈은 통 크게 써야 한다면서요. 뭐? 당신 내가 준 100만 원은 어쩌고 고작 10만 원을 재수 씨한테 드렸어? 아, 그게 딱 그달에 내가 차를 질러버리는 바람에 카드값이 좀 모자랐지 뭐야. 나중에 주려고 했어. 나중에. 동선 치사하게 그걸 여기서 말해. 시숙님은 제게 미안하다며 다음날 곧바로 100만 원을 보내주시더군요. 괜찮다고 사양해도 자기 조카 돌 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주고 싶었다며 돌려받길 거절하셨죠. 이렇듯 형님이 떼돈을 버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냥 벌이에 비해 지나친 사치를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언행이 보기 싫긴 해도 어쨌든 자신이 감당할 만큼 돈을 쓰고 다니는 거겠지 싶어 저와 남편은 눈살만 한 번씩 찌푸리고 말았어요. 전날로부터 1년 후 결국 남편과 제 뷔페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때려붓다시피 해서 차린 가게가 망하니 망연자실해지더군요. 설상가상으로 우리 둘 다 재취업조차 잘 되지 않아 앞길이 막막했죠. 그런데 그때 시부모님이 우리에게 미처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너희 아직도 취업 소식은 없는 거니? 네, 아버님. 애도 아직 3살이라 하루빨리 직장을 구해야 할 텐데 정말 앞길이 막막하네요. 그럼 너희 나랑 우리 안사람 따라다니면서 도배 일을 배워보는 건 어떠냐? 물론 안 해본 일이라 처음 배울 땐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익숙해지면 아쉽지 않을 만큼의 벌인 될 게다. 너희만 좋다면 나중에 우리 고객들, 인맥들 너희한테 다 물려주마. 이 바닥은 또 인맥이 생명이거든. 정말요? 그럼 저희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가 두 분을 챙겨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챙김을 받아서 죄송해서 어쩌죠? 죄송하긴 부모든 자식이든 서로 힘들 때 돕는 게 바로 가족 아니겠냐.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을 따라 도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처음 배우는 우리에게 두 분의 월급까지 챙겨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에 저와 남편은 일을 빨리 배우려 정말 열심히 일했죠. 어머마, 거기 올라가서 풀 좀 발라라. 그렇게 말고 붓질 이렇게.
몸을 써서 해야지. 항상 인자하던 시어머니는 일할 때만큼은 엄격하셨습니다. 뭐든 처음 배울 때 힘들어도 정석으로 배워야 그 버릇이 평생 간다면서요. 솔직히 회사 다닐 때와 식당 일 할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몸이 고되더군요. 물론 식당 일도 힘들었지만 하루 종일 앉았다 섰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넘어지기도 하는 등 몸이 멀쩡한 날이 없었죠. 남편 또한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아들과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지친 우리를 늘 격려해 주던 분도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어머마, 아버마, 오늘 끝나고 내가 소고기 사주마. 이 양반은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가봐야 한단다. 소고기요? 너무 비쌀 텐데 어머님.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데 비싸면 내 기분도 그만큼 흐뭇하지 않겠니? 돈 벌어서 어디다 써? 이런 데 쓰려고 돈 버는 거지. 끝나고 우리 손주 어린이집에서 데려다가 같이 먹이자꾸나. 몸 쓰는 사람들은 항상 보양을 잘해줘야 돼. 감사해요 어머님. 감사한 내가 너희한테 해야지. 부모 일을 물려받아 주겠다고 이렇게 열심히니 우리가 요새 일하는 힘이 난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 되면 분명 다 좋아질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조금만 힘내자꾸나. 물론 제 친정 부모님도 자주 전화로 격려해 주셨지만 늘 말과 행동 모두로 우릴 챙겨주는 시어머니가 더없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에 저와 남편은 사업 실패로 생긴 약간의 빚을 2년 만에 갚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턴 다시 돈을 모아야 했기에 형편은 여전히 썩 좋지 않았죠. 그래도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 전과 달리 하나도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자꾸 초를 쳐댄 건 역시나 형님이었어요. 다 같이 모인 시어머니 생신날 또다시 술에 취한 형님은 이딴 말을 해대더군요. 동서, 남의 집 벽지 바르고 다니는 일 잘 돼? 몸 쓰는 일이라 여간 힘든 게 아니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보람차고 재미있어요. 도배 하나로 집이 새 집처럼 변한 모습을 보면 제가 다 뿌듯해지더라고요. 일도 많이 익숙해져서 어머님 아버님 도움 없이 저랑 남편만 일을 나갈 때도 종종 있고요. 덕분에 일도 더 빨리 늘고 일당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봤자 벽에 풀칠하는 일이 박봉이겠지 뭐. 그런 일에서 언제 돈 벌고 돈 모아. 질려서 안 들고 다니는 내 명품 가방 몇 개 줄 테니까 팔아서 살림에 보탰을래? 아휴, 내가 가난한 동서한테 적선하는 셈 칠게. 적선이요?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형님 생각만큼 저희 그렇게 박봉도 아니고 형편이 어렵지도 않아요. 돈 좀 버신다고 가족을 그렇게 깔보는 거 진짜 무례한 행동이에요. 다른 날도 아닌 시어머니 생신이라 그냥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도 싫더군요. 평소였으면 대충 저도 비아냥으로 받아치고 말았을 텐데 다른 것보다 시부모님도 평생 업으로 삼으셨던 도배일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날 저보다 더 화를 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괜히 찔려서 발끈하는 거 아니야, 동서? 그리고 내가 형님으로서 좀 도와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 가난한 서민의 자격지심이다 그거. 얘 큰애야. 내가 웬만하면 남의 집 귀한 딸이라 너한테 뭐라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못 넘어가 주겠다. 네가 작은 애들 뷔페 수준 낮다고 폄하했던 거? 그래, 그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며느리들 사이에 시애미가 끼면 괜한 분란만 일으킬까 봐 가만히 있었어.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어머님, 지금 동서편만 드시는 거예요? 저 서운해요. 서운하긴 뭘 서운해. 사람이 잘 될 때 같이 축하는 못 해줘도 힘들 땐 서로 돕고 위로해줘야 가족인 게다. 근데 그러지 못할 망정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애쓴 애들한테 어떻게 조롱을 하니? 네가 그러고도 맏며느리야? 자격지심? 내가 보기엔 네가 돈 있는 사람들한테 자격지심이 있어 보인다. 돈이 있으면 있는 거지. 명품 처바르고 돈 자랑질 해대면서 왜 그렇게 과시를 하려고 들어? 진짜 부장 그렇게 안 해도 태가 나는 법이야. 너 돈 그렇게 많으면
내일 당장 내 돈부터 다 갚어. 돈도 안 갚으면서 으스대고 자기 가족 깔보는 거 내 더는 못 봐주겠으니까. 당신 진짜 그만해. 어머니가 오죽하면 저렇게 화를 내시겠어. 내가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 안 내려고 참았는데 당신 정말 날이 갈수록 사람이 못나진다. 게다가 우리 부모님도 평생 도배를 하신 거 몰라? 그걸 부모님 면전에 대고 남의 집 벽지 바르고 다니는 일이라느니 박봉이라느니 하는 소리를 해? 술 취했으면 발 닦고 들어가서 디비져 잠이나 자. 시어머니의 말과 함께 시숙님, 심지어 그 점잖으시던 시아버지와 제 남편까지 형님을 비난했습니다. 형님은 그제야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잘못했다고 말하더군요. 다른 것보다 시어머니의 당장 돈 갚으라는 말에 놀랐는지 형님은 특히 시어머니를 붙잡고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죠. 남편이 말하길 그날 일로 화가 터져버린 시숙님은 형님이 입에 술을 대지도 못하게 했다더군요. 그전엔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화를 냈었는데 이번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또 술 마시고 진상 부리면 당장 이혼이라고 으름장을 놨다더라. 나 같으면 형수 같은 사람이랑 진즉에 갈라섰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의 엄마라고 참고 사는 형이 진짜 대단해 보여. 시숙님이 이혼을 들먹인 데다 시어머니가 정말 돈을 갚으라고 할까봐 형님은 한동안 정말 술을 마시지 않고 시댁에 와서도 기가 죽어 있더군요. 형님이 조용하니 시댁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불과 석 달 뒤 어느 주말 시댁엔 아주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네? 어머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지금 네 시애미 응급수술 들어갔다. 마트 다녀온다던 사람이 하도 안 오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구나.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던 오토바이가 네 시어머니를 치어버렸대. 심지어 그 운전자는 몇 미터를 날아갔다더니 현장에서 즉사했단다. 의사가 하는 말이 네 시어머니도 목숨을 장담 못한다는구나. 나 너무 무섭다 어머마. 아범이랑 얼른 와다오. 큰애네도 곧장 온다고 했어. 시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되셨다더군요. 저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뒤늦게 시숙님 내외와 조카도 병원으로 달려와 우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모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어머니는 수술대 위에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어머님,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면 남은 우린 어떻게 해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 얼마나 아프고 무서우셨을까? 너무 갑작스런 불행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너무도 존경하고 좋아하던 시어머니였기에 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울기만 했죠. 형님 또한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던 시어머니의 죽음에 상심하기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형님은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한동안 끊었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또 내버려 둬라 아범아. 네 엄마가 큰애를 얼마나 보듬어주고 아껴줬니. 큰애도 속이 말이 아닐 게다. 이런 날엔 그냥 둬. 시숙님이 형님에게 한 소리 하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힘없이 그런 시숙님을 말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님 또한 저러다 실신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열하며 힘들어했거든요. 평소엔 형님이 싫었지만 그날만큼은 같은 며느리 된 입장으로 형님을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던 남편과 시아버지를 뒤로하고 시숙님과 함께 형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이미 취해서 이런저런 한탄을 하다가 갑자기 황당한 말을 내뱉더군요. 어머님은 내 친부모 대신 평생 엄마처럼 날 지켜준다더니 무책임하게 이렇게 가버리셨어. 이럴 거면 정을 주시지나 말던가. 안 그래 동서? 아, 오늘 술을 왜 이렇게 단 거야? 내 마음은 이렇게 쓴데. 어머님, 부디 하늘에선 고된 도배 풀칠 같은 거 하시지 말고 편하게 쉬세요. 근데 여보,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 나머지 돈은 안 갚아도 되는 거지? 요새 마스크 시국 때문에 가게 사정도 어려운데 그거 하나는 잘 됐다. 그치? 얼마나 취한 건지 형님은 아무 말이나 두서없이 내뱉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말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마지막 말만은 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도 돈 타령인 형님에게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시숙님 또한 기가 막혔는지 형님 손에서 술잔을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곤 조용한 목소리로 형님에게 이렇게 으르렁거리셨죠. 그만 마셔. 어머니 장례식장이라고 오늘은 진상 안 부릴 줄 알았던 내가 등신이지. 당신 가뜩이나 슬픔에 잠긴 우리 아버지 더 속상하실까봐 내가 지금 큰 소리 안 내는 거야. 어머니 돈? 받을 땐 좋았으면서 그렇게 갚기 싫었어? 근데 난 당신 꼬락서니가 괘씸해서라도 그렇게 못하겠다. 당신 죽어도 못 팔겠다던 당신 외제차 팔아서라도 내일 아버지께 당장 남은 금액 돌려드려. 안 그러면 당신 레스토랑 장례식 끝나자마자 팔아버릴 테니까. 뭐?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차 팔고 모자라면 그 잘난 명품백들 더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그래야 내가 돌아가신 어머니 뵐 면목이 조금이라도 생길 테니까. 그 뒤 형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외제차를 팔아 시아버지께 남은 돈을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아직 할부가 수개월이나 남은 그 차를 말이죠. 시아버진 시어머니를 갑작스레 보낸 충격으로 도배일을 전부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곤 이 집에선 시어머니 생각이 나 도저히 못 살겠다며 시아버지의 남은 형제들이 모여 살던 시골 고향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시숙님과 남편이 차라리 자식들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애원해도 시아버진 단호하셨죠. 자식들 집에 얹혀 사느니 동생들이랑 장기나 두면서 같이 늙어가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평생 니들 엄마 추억하면서 난 여생을 마무리하련다. 가끔씩 놀러 나와.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싶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한다 한들 일하랴 육아하랴 바빠 그 먼 거리를 전만큼 자주 오가지 못했어요. 바쁘신 시숙님 또한 마찬가지였기에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보다 우린 왕래가 뜸해졌죠. 그리고 1년 뒤 시어머니의 첫 기일에 시아버지 댁에서 우린 아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 댁에 일찍 도착해 미리 장을 보고 제사 음식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시금치와 무나물, 산적, 오색전 등 오랜만에 시어머니께 음식 대접할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죠. 시숙님과 형님은 늦잠을 잤다며 저희보다 몇 시간은 늦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대뜸 형님은 오색전을 꼬지에 꽂고 있던 제게 봉투를 하나 툭 던지지 않겠어요? 동서,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형님? 의아한 제 물음에 형님은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곤 말하기도 귀찮다는 듯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며 말했죠. 10만 원이야. 네? 아, 장본 비용은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미리 상의 없이 그냥 사온 거잖아요. 뭐? 장본값 말고 오늘 동사 하루 일당이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형님이 저한테 일당을 왜 주시는데요? 아, 말하기도 힘든데 왜 자꾸 물어. 그거 줄 테니까 나 대신 동서가 혼자 음식 좀 다 하라고. 서방님이랑 내 남편도 같이 하든가 말든가. 난 어제 레스토랑 일이 너무 바빠서서 음식할 힘이 없어. 여기 온 것만 해도 엄청 수고한 거야. 동서 가난하잖아. 뭐 원래대로라면 돈도 못 받고 중노동만 하다 갈 텐데 그 정도면 개이득 아냐? 고맙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일하기 싫으니 그 돈 받고 저를 부려먹겠다 그거잖아요. 저 혼자 하는 거야 상관없지만 이건 저를 완전 거지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하도 어이없어서 저 인간이 벌써 낯술을 하고 온 건가 싶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모습에 기함한 건 저뿐 아니라 함께 음식을 하던 제 남편도 시아버지도 그리고 주차를 하고 뒤늦게 조카와 현관으로 들어오던
시숙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숙님은 10살 된 조카에게 저희 아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곤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형님에게 물었죠. 당신 지금 미쳤어? 지금 재수 씨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뭐, 여기 온 것만으로도 난 며느리 둘이 다 한 거 아니야? 마음으로만 추모하면 되지. 힘들게 제사는 뭔 제사야? 그것도 차로 4시간이나 걸리는 이런 깡시골까지 와서. 아, 피곤해 죽겠네. 난 푼돈에 쉬어서 좋고 저런 푼돈도 동서한테 큰돈일 테니까 동선 돈 벌어서 좋고 해피엔딩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도가 지나친 발언에 더는 참지 못하겠더군요. 전이고 뭐고 집어던지고 저는 형님에게 달려가려고 했어요. 평소엔 그래도 형수라고 참던 남편도 더 이상은 못 참겠는지 뭐라고 입을 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가장 빨랐던 사람은 바로 시숙님이었습니다. 시숙님은 식탁 위에 던져진 돈 봉투를 잽싸게 가져가시더니 냅다 형님의 얼굴에 던져버리시지 뭐예요? 10,000원짜리로 10장을 넣은 건지 꽤 빳빳했던 돈 봉투는 철썩하는 소리를 남긴 채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형님은 기가 막힌 표정을 지으며 시숙님에게 소리 지르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숙님은 어마어마한 참교육을 시전하셨죠. 당신 뭐 하는 거야? 이걸 왜 나한테 집어던져? 기분 나쁘게? 기분 나빠? 잘 됐네. 당신 기분 나쁘라고 던진 거니까. 당신 말이 틀리냐고? 틀려. 내가 어떻게든 우리의 엄마라 당신을 품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어. 당신은 인성부터가 글러먹은 여자야. 당신이 뭔데 내 동생하고 재수실 가난하다고 무시해? 당신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돈으로 사람을 깔아보냐고. 난 더 이상 당신 같은 여자랑은 못 살아. 당장 이혼해. 이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 집안 행사에 여기까지 따라와 줬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내가 술을 먹었어. 뭘 했어? 난 이혼 못해. 억울하다고. 당신은 끝까지 자기 잘못 인정 못하는구나. 그리고 뭐? 우리 집 행사?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당신은 우리 어머니 제사에 대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아껴주셨는데 당신 그 몰상식하고 철없는 행동들 우리 맏며느리가 부모 사랑 못 받아서 그렇다. 내가 부모로서 품어주면 언젠간 나아질 거다 하시면서 얼마나 당신을 감싸주셨어? 한 번은 당신이 재수 씨한테 못돼 처먹은 행동하니까 그제 화를 내셨던 거지. 심지어 그거마저도 당신의 그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시려고 화내신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같이 음식 못하는 건 그렇다 쳐. 그래도 어떻게 우리 어머니 첫 제살 남의 일처럼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오늘 여기 온 걸 그렇게 귀찮다는 듯이 말해? 당신은 백날 첫날 잘해줘봤자 은혜도 모르는 금수 같은 인간이야. 난 감사함도 모르고 인성도 파탄난 그런 인간 우리 딸 엄마로 두고 싶지도 않아. 가게도 내일 당장 서울 올라가자마자 팔아버릴 거야. 그건 또 왜 건드려? 내 자식 같은 레스토랑을 당신이 뭔데 건드리냐고. 그것도 나랑 우리 어머니 도움 아니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잖아. 게다가 당신 요즘 계속 적자 아니야? 마스크 시국 때문에 파리만 날려서 적자 나는 금에 다 내 돈으로 채우고 있잖아. 우리 어머니도 나도 가족인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서 그거 차려준 거지. 쓸데없이 사치 부리고 가족 무시하라고 차려준 거 절대 아니야. 당신은 더는 그 레스토랑 주인 행사할 자격이 없어. 어차피 망해가는 레스토랑 당장 팔아버릴 거야. 아버님, 저 사람 미쳤나 봐요. 좀 알려주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저러는 거예요? 엄청나게 겁을 먹은 형님은 시숙님에게 억지가 통하지 않자 시아버지께 쪼르르 달려가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시아버지도 더는 형님을 참아주지 못하겠는지 형님에게 잡혔던 팔을 거칠게 빼내버리셨죠. 우린 적어도 네 시애민 진심으로 널 위하고 아껴줬다. 그걸 모른다면 너는 사람도 아니야. 난 더 이상 널 감싸주고 싶지 않구나. 광호가 너랑 못 살겠다면 광호 뜻대로 하게 그냥 놔둘 거야. 제사 지내기 싫으면 그만 가거라. 네 시애미도 싫다는 사람 붙잡고 제사상 받기 싫을 테니까.
그러자 형님은 이번엔 더 만만해 보이는 제 남편에게 다가오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냉결인 시선에 음찔하며 곧바로 제게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애원하더라고요. 동서, 동서가 뭐라고 말 좀 해봐. 친정 식구들하고 왕래도 안 하는 내가 여기서 이혼당하고 일터까지 뺏기면 어디서 뭐 먹고 살아. 마음은 누구한테 의지하고 사냔 말이야. 동서, 동성 같은 며느리니까 알잖아. 시댁 제사가 얼마나 힘든 건지. 나도 어머님 좋아했어. 근데 마음으로만 추모해도 충분히 되는 일 아니야? 그건 형님 생각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려면 속으로만 하시던가. 아니면 오늘 어머님 첫 제사는 지내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상의할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럼 다들 제사 없애고 다르게 추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텐데요. 어쩜 그렇게 철도 생각도 없으세요? 그리고 형님이 돈을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적자가 나든 그건 제 알 바 아닌데요.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성이 보인다고 했어요. 돈만 있으면 사람 따윈 깔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형님 태도를 보면 평소 심보가 얼마나 고약한지 알겠네요. 형님은 딱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저기 떨어져 있는 10만 원 주어서 돌아가는 차비로나 쓰세요. 저도 형님 같은 사람이랑 어머님 제사 같이 지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결국 저까지 등을 돌리자 형님은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형님을 감싸거나 포기하지 않고 나무라줄 시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죠. 시숙님은 듣기 싫다며 형님을 시댁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어요. 한참 동안 마당을 떠나지 않고 울던 형님은 빨리 꺼지라며 1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던지던 시숙님의 호통에 그제야 뒷걸음질을 치며 사라지더군요. 그 와중에 돈 봉투는 야무지게 집어들고 말이죠. 재수 씨, 많이 불쾌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더 이상은 저 사람 못 참아주겠네요. 그래도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제가 등신천치였어요. 저 사람이랑 갈라설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재수 씨를 불쾌하게 만들 일 없을 거예요. 죄송해요. 시숙님은 엄마를 찾는 조카를 달래주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진 가뜩이나 심란한 날 더 속 시끄러운 이야기 꺼내지 말라며 형님 이야긴 그만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린 축 처진 분위기 속에서 제사를 지내게 됐죠. 시어머니의 사진을 모셔놓고 절을 하는데 이 사달을 시어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싶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거 형수님 아냐? 그러네. 형님이 저기 왜 있는 거지? 다름 아닌 형님이 두 눈이 퉁퉁 부은 채 저희 집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죠. 앙금이 풀리지 않았던 남편은 인사조차 하지 않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을 따라 형님을 무시하고 들어가려는데 형님이 대뜸 제 옷을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죠. 왜 이러세요? 전 형님하고 더 할 얘기 없어요. 잠깐이면 돼, 동서.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내 얘기 좀 들어줘. 동서, 그날 일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서방님,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싹싹 빌게요. 2번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더니 형님은 대뜸 땅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우리에게 사과했습니다. 너무 의외의 모습에 남편과 저는 당황을 금치 못했어요. 형님은 펑펑 울면서 말했죠. 동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제발 나 좀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해줘. 서방님 말은 자기 동생이니까 그냥 무자르듯이 잘라버릴 수 있어도 동선 자기 재수라 어려우니까 단번에 거절은 못할 거야. 어? 동서, 우리 남편하고 딸은 내 전부나 다름없어. 레스토랑? 그거 안 해도 돼. 근데 가족은 안 돼. 내가 제대로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잘하고 못하는 건지도 못 배워서 이런 인간이 된 거야. 난 정말 어머님 기일을 왜 챙겨야 하는지도 제대로 이해 못했어.
난 우리 부모한테 생일 축하도 한번 못 받고 자란 사람이란 말이야. 어머님 살아계실 땐 집도 가깝고 다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즐거우니까 생일 챙기는 거 아무 상관 안 했는데 어머님 기일은 달랐잖아. 아버님 댁도 멀어졌고 다 같이 모여도 어머님 생각하면서 우울해지기만 했을 거잖아. 난 그러느니 집에서 쉬면서 각자 슬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다들 이렇게까지 화내는 거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 나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형님,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나이가 41나 된 사람이 아직도 그런 생각도 제대로 못해요. 동서가 나 같은 환경에서 안 자라봐서 그래. 어릴 적 사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그동안 돈으로 동서 무시했던 것도 사과할게. 내가 어릴 땐 용돈 한 푼 못 받고 오빠들 부러워만 하면서 살다가 처음으로 큰돈 만지게 되니까 억하심정이 생겼었나 봐. 나도 이만큼 잘 산다. 떵떵거리고 싶어서 과하게 사치도 부리고 상대적으로 돈 없는 동선애한테 젠 척도 하고 싶었나 봐. 오냐오냐 해줄 어머님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었는지 이제야 보여. 그럴수록 어머님이 더 보고 싶어서 밤마다 후회돼서 미칠 것 같아. 형님은 서럽게 울며 뭐든 다 할 테니 한 번만 시숙님을 설득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동안 시숙님은 정말로 레스토랑을 내놓고 형님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더군요. 형님은 몇 날 며칠을 싹싹 빌었는데 시숙님이 너무 완고해 보이자 절망적인 마음으로 제게 달려왔다는 겁니다. 형님의 이런 모습은 처음인지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처음으로 진실된 반성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해졌어요. 남편과 저는 우선 형님을 돌려보낸 뒤 진지하게 형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보는 건 어떠냐고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권을 가진 건 시숙님이었던지라 저는 시숙님께 전화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었죠. 집사람이 거기 가서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네, 시숙님. 악어의 눈물일지도 모르지만 이번엔 진심 같더라고요. 게다가 실제로 형님이 어머님을 많이 좋아하고 따랐던 거 맞잖아요. 저 시숙님, 형님께 정말 마지막 기회 한번 줘보실래요? 아직 같이 살 마음이 남아있으시다면요. 그럼 제가 같은 며느리로서의 조그만 의리로 형님 사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머님이 형님 정말 많이 위해 주셨잖아요. 마지막까지 노력이라도 해봐야 어머님이 하늘에서도 덜 속상해 하시지 않을까요? 제 말에 시숙님은 그럼 염치불구하고 부탁해도 되겠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시숙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형님은 들뜬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정말 고마워. 우리 남편이 나한테 마지막 기회 한번 줘보겠대. 이게 다 동서 덕분이야. 동서, 내가 뭐 하면 될까? 나 시키는 대로 뭐든 열심히 다 할게. 형님은 우선 가만히 앉아서 남이 차려주는 밥상만 받아 먹을 게 아니라 땀 흘려 노동해서 돈 버는 법부터 배우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랑 남편한테 그래 주신 것처럼 이번엔 제가 형님한테 도배 일을 알려드릴게요. 와서 배우시겠어요? 싫으면 간두시고요. 내가 도배를? 안 싫어. 나 할게. 그리고 이거 하나만 명심하세요. 전 형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다시 술을 입에 대거나 돈으로 사람 무시하는 행동하면 저 그날로 형님 두 번 다시 안 봅니다. 아시겠어요? 알았어. 내가 어머님 계신 하늘에 대고 맹세할게. 나 두 번 다시 술 안 마시고 돈 가지고 사람 무시도 안 할게. 솔직히 전 형님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담만 넙죽넙죽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시도는 해보겠지만 이 힘든 중노동을 형님이 얼마 못 견디고 도망갈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남편과 제게 도배를 배우기 시작한 형님은 힘들다고 투덜댈지언정 다음 날이면 무조건 우리보다 일찍 현장에 출근해 있더군요. 아, 팔 아파. 너무 힘들잖아, 이거. 아이씨, 하기 싫어. 힘드세요? 그럼 하지 마세요. 누가 안 한대?
하기 싫다고 말도 못해? 말하는 건 내 자유잖아. 아니요. 형님은 그 입이 문제예요, 입이. 말하는 건 자유지만 그 말이 결국 형님께 해가 돼서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형님, 생각한 대로 전부 내뱉지 말고 우선 한번 속으로 삼키세요.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지, 내가 혹시 무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생각하는 대로 전부 말 내뱉고 다녀도 용서받을 나이는 이미 한참 지났어요, 형님. 아우, 알았어. 뭔 말을 못하겠네. 알았어, 알았다고. 노동으로 땀 흘리니까 너무 상쾌하다. 굳이 그런 거짓말까진 안 하셔도 되니까 거기 풀칠이나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힘있게. 처음 배울 때 힘들어도 빡세게 배워야 나중에 버릇이 잘 드는 거예요. 형님과 투덕거리며 일을 가르치는데 문득 시어머니께 제가 일을 배울 때가 생각나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형님께 하는 모든 말들이 과거 시어머니께서 절 가르칠 때 해주셨던 말들과 똑같아서요. 남편 또한 같은 생각이었는지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죠. 저는 기왕 노력해 보기로 한 거 제대로 해보자 싶어 과거 시어머니가 그러셨듯 피곤해하는 형님께 종종 삼겹살과 소고기를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남편 또한 불평하면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형수가 다시 보였는지 종종 우리와 자리를 함께 했어요. 고기를 먹으며 소주 생각이 한번 날 법도 하건만 형님은 사이다를 마시며 꿋꿋이 의지를 지켜내더군요. 그러더니 한 번은 마치 사이다로 취해버릴 듯 벌컥벌컥 사이다를 한 병 다 비우더니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갑자기 왜 우세요, 형님? 그냥 동서한테도 서방님한테도 너무 고마워서 그동안 동서한테 계속 혼나고 잔소리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철없고 멍청한 인간이었는지 깨달았거든. 나도 내 부모가 일찍부터 이렇게 버릇을 잡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님은 어떻게 이런 날 끝까지 자식으로 품어주려고 노력하셨을까. 난 너무 못난 사람인데 내 주위엔 이렇게 좋은 사람들 투성이야. 마지막으로 나한테 기회를 준 남편한테도 고맙고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해. 그동안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살았는지도 모르고 아나무인으로 산 내 자신이 부끄러워. 형님은 바로 전날 밤 시아버지께 전화가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형님이 달라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들었다며 먼저 잘못을 뉘우치고 달라질 생각을 한 게 기특하다고 말해주셨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노력하는 형님의 모습을 보며 하늘에서 시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고 계실 거라고 해주셨다는데 그 말에 형님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근데 형님, 정말 일은 할만하세요? 요샌 힘들다 소리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 솔직히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익숙해지고 일도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 예전에 왜 동서가 보람차다고 했던 말이 그냥 허세인 줄 알았거든? 근데 정말 땀 흘려 일한 만큼 달라진 공간을 보니까 뿌듯하더라고. 내가 일구어낸 것들로 사람들이 행복해할 생각을 하면 피로가 싹 달아나. 게다가 힘들게 일하고 집 가서 먹는 밥은 또 얼마나 꿀맛인지 몰라. 우리 남편 한동안 나한테 말도 안 걸었거든? 근데 어제 그러더라. 요즘 내 표정이 살면서 봤던 내 얼굴 중에 제일 좋아 보인대. 그러면서 동서가 이렇게 한 번에 바꿔줄 수 있던 날 자신은 바꾸지 못했다면서 자기가 부족한 남편이었던 것 같아 미안하다고도 하더라고. 내가 달라지는 만큼 자기도 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고 했어. 동서, 정말 고마워. 나 지금 살면서 최고로 행복해. 레스토랑 카운터에 앉아서 계산만 하고 있을 때보다 물론 돈은 덜 벌지만 그때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 행복은 정말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 형님은 자랑할 게 없으니 고작 돈에 매달려 사람을 무시하고 사치를 일삼던 과거의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서서히 자기 잘못을 깨닫고 변하기 시작한 형님은 3년이 지난 지금 몰라보게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님, 하늘에선 건강하시죠? 어머님, 이번에 저 동서랑 서방님이랑 같이
도배 가게 차렸어요. 서방님은 저한테 가게 지키면서 편하게 손님 맞이만 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아직 현장 일이 더 좋아서 싫다고 했어요. 동서랑 서방님이랑 같이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너무 즐거운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어머님 생전에 어머님하고 같이 일해보지 못한 거예요. 어머님이 저 예뻐해 주셨던 만큼 저도 어머님 옆에 더 딱 달라붙어 있었으면 좋았을 걸. 저 너무 후회돼요. 보고 싶어요, 어머님.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했으니까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형님은 그 사이 철도 많이 들고 더 이상 아무 데서나 무례한 말을 내뱉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연습을 하다 보니 남들보다 신중하게 말을 고르는 버릇도 들었죠. 게다가 형님은 며느리들 힘드니 시어머니 제사를 절로 옮기자는 시아버지의 말에도 제일 먼저 반대했어요. 자기가 뭘 몰랐다면서 동서가 힘들면 자기 혼자라도 시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 뒤 형님은 가족 중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사 음식에 열심히세요. 시어머니 생전엔 자신이 너무 철이 없어 한 번도 생신상 한 번 차려드리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정성을 다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형님의 말대로 저와 남편은 형님과 함께 도배 가게를 차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다며 형님은 저와 남편에게 일 하나 떠미는 법 없이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도배일 뿐만 아니라 발로 뛰며 영업도 열심히 하시는데 오죽했으면 시숙님이 우리에게 너희 혹시 우리 마누라만 부려먹는 거 아니지? 우리 집사람 저번에 코피까지 흘렸어. 이러며 핀잔을 주실 정도였다니까요. 가지고 있던 명품도 전부 팔아버리고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형님을 보니 과거 형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모두의 노력이 보람차게 느껴지곤 하는 요즘입니다. 조카도 내년이면 중학교에 들어가고 저희 아들은 벌써 9살이나 됐어요. 부디 초반에 많이 시끄러웠던 만큼 제 결혼 생활에도 우리 시댁 식구들에게도 앞으로는 행복한 날만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전에 없이 우애가 돈독해진 형님을 쭉 지켜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더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형님의 철없는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 때면 얼른 옆에서 잡아드릴 거예요. 형님뿐 아니라 사람은 늘 실수를 하고 사는 법이니 가족으로서 실수를 바로잡아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된 도리 아니겠어요? 물론 그 가족이 다른 가족의 조언을 진심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졌을 때 말이지만은요. 형님의 삶을 지켜보며 저는 가족의 존재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방치하며 키웠던 가족들로 인해 형님은 올바른 형태의 자아를 형성하지 못했고 이후 사랑으로 자신을 감싸준 또 다른 가족들 덕분에 형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오늘은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늘 곁을 지켜주는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수줍게 한번 건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의 우리 가족들처럼 늘 행복하고 화목한 매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